안녕하십니까. 자, 거시경제학 2주차 1교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거시경제학 들어가기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국가경제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봤는데 이게 슬라이드가 한 80개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1주차에 2번 했고 남아있는 거 가지고 이제 2주차에서 하고 그 다음에 2주차 2교시에는 국가경제의 기본 문제와 거시경제학의 두 가지 조류 해가지고 2주차 2교시, 3주차 1교시 해가지고 나눠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시간에 국가경제란 무엇인가 중에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 국가경제의 그 자금순환 관련해가지고 금융제도까지는 앞에서 봤죠. 금융제도까지는 지난 시간에 봤고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가계부문하고 기업부문, 또 정부부문,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가계하고 기업, 정부, 금융기관이 그 자금순환에서 어떻게 역할을 갖다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 공부하시고 나서 그 뒤에서 이 자금순환표하고 국민 대차 대조표 그래서 그 자금순환표의 대표적인 것이 금융거래표입니다. 금융거래표하고 국민 대차 대조표 두 가지 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제수지표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적어도 국가경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가계부문하고 기업부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자금의 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의 원천이 나와 있어요. 자금의 운용과 원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계의 경우엔 중요한 게 자금의 흑자 부문 아니에요. 가계는 대표적인 흑자 부문이죠. 자, 소득 중에 일부를 저축합니다. 소득보다는 뭐예요? 소득보다는 소비가 적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금의 원천에서 봤을 때 소득은 115지만 소비는 얼마예요? 75죠. 그럼 이제 크게 본다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저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소득과 소비 비교하면 소득이 소비보다 크다. 소득이 소비보다 커가지고 이제 흑자 부문이 되는 거죠. 맨 아래 나와 있습니다만 자금의 흑자 부문. 그러니까 흑자 부문이니까 이제 남은 자금, 소비하고 남은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거죠. 잉여 자금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일단 단순하게 얘기하면 소득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는 뭐예요? 저축입니다. 저축이지만 그 저축한 돈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축한 돈 해가지고 보통은 금융자산을 갖다 보유하는 거죠. 예금이 바로 금융자산입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되는데 통화와 예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험 및 연금도 있죠. 또 채권을 갖다 매입하기도 하고 주식이라든가 매입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금을 갖다 운영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자금의 원천 중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금융부채도 있겠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죠. 자, 빌리기도 해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대출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빌리고 그 다음에 또 소득 중에 일부를 갖다가 소비하면서 남는 저축이 있고 해가지고 자금의 원천과 자금의 운용 구분해가지고 가계 부문의 흐름을 갖다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로 기업 부문입니다. 기업 부문의 경우인데 기업 부문의 경우에는 자금의 원천이 뭘까요? 기업의 자금의 원천은 기업의 경우 자금의 원천은 일단 내부 자금이 있겠죠. 내부 자금 해가지고 유보 이윤도 있겠죠. 이윤 중에 일부를 배당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배당하지 않고 회사 내에 보유하고 있는 이윤이 유보 이윤이죠. 자금의 원천입니다. 또 순자본 이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뭐예요? 금융부채도 있겠죠. 외부 자금이에요. 기업 외에서 차입들을 많이 하죠. 금융부채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어음을 갖다 발행하기도 하고 회사채를 갖다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갖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제 채권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고 직접 대출 받는 것도 있고요.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융부채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부 자금하고 외부 자금 두 가지가 바로 기업의 자금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렇게 해서 자금을 갖다 조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죠? 투자합니다. 기업이 하는 건 투자죠. 실물 자산을 갖다 보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 투자해가지고 설비를 확장했고 또 기계를 갖다 설치했어요. 설비 확장, 기계 설치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기업의 실물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고 그랬죠.
총 고정자본 형성. 물론 이제 이 고정자본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또 마모가 되잖아요. 마모가 되기 때문에 기계 돌리면은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고정자본 소모가 있게 되고, 거기다 또 한 가지, 두 가지 더했습니다. 앞에서 총 고정자본 형성과 함께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재고 증감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실물자산이고, 실물자산 말고 또 금융자산을 갖다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가장 대표적인 자금의 적자 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가계 같은 경우에는 저축한 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소비하고 남는 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금의 적자 부문인 기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내부 자금이 있지만 이거 말고 외부 자금을 갖다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실물 자산이 내부 자금보다 크다. 결국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돈은 빌려와야죠. 모자라는 돈은 빌려와야 되는 거니까 결국 기업은 자금의 적자 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 부문하고 기업 부문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자, 지금 이제 간략하게 뭐 금액 가지고 이제 뭐 아까 봤던 거 뭐 T 계정은 아닙니다. T 계정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많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 보시게 되면, 자금 조달 방법에서도 직접 금융, 이건 뭐죠?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직접 금융이죠. 이제 물론 주주는 투자가 성공했을 때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을 받지만 그러나 투자한 금액 가지고 손실을 충당할 우려도 있죠. 투자한 돈을 건지지 못하고 손실 충당 위험도 있습니다. 뭐 위험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 보유 비율만큼 배당을 받지만 투자가 실패했을 때는 투자한 금액으로 손실을 갖다가 충당해야 되는 이런 위험도 있다. 그럼 이제 뭐 주식이 휴지 조각 되는 거죠. 자, 주식으로 조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채권으로 조달하기도 합니다. 채권이라는 건 일정 기간 후 사전 약정한 원리금 수치와 관련된 거죠. 두 가지 형태로 기업 어음 그리고 회사채를 갖다 발행합니다. 기업 어음과 회사채를 갖다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고, 반면에 간접금융은 뭐예요? 은행에서 빌리는 겁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게 바로 간접금융이죠.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빌려 쓴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경우에는 앞에 나왔었죠. 적자 부문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게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방법이 특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주식 또 채권과 같은 직접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자, 차입을 통해서 간접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부가 포함됩니다. 자, 정부의 수입은 뭐예요? 정부의 수입은 조세죠. 조세 수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의 경우 조세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는 또 국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국채. 자, 미래 조세 수입을 근거로 발행하는 거죠. 미래 수입이 들어올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채를 갖다 발행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원천은 어디 나와 있죠? 자금의 원천 보게 되면, 자, 경상 수입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조세와 또 세외 수입이 있죠. 그 다음에 경상 수입 말고 또 자본 수입도 있습니다. 정부의 자본 수입. 자본 수입 해가지고 뭐 비중은 크지 않지만 또 정부의 자본 수입도 있죠. 고정자산 매각이라든가 재고자산의 매각 뭐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의 원천이라고 할 때 이런 건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통상적으로 정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세예요. 이거 가지고 모자라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국채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국채를 엄청 많이 발행했죠. 이렇게 해갖고 정부 지출 재원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금을 갖다가 조달했으면 어떻게 쓰느냐, 이건. 자금의 운영은 뭐예요? 자,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쓰는 거죠? 경상 지출이 있고요. 경상 지출, 또 자본 지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운영을 갖다 보시게 되면 자금의 운영에서는 뭐예요? 경상 지출하고 자본 지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이거는 물론 이제 한국은행 통계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거시경제 모형을 만들어서 볼 때는 그냥 정부 구입하고 조세 두 가지 크게 구분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금을 갖다 운영할 때 경상 지출 그리고 자본 지출, 자, 두 가지 이용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금의 운영에서는
자,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화를 갖다 구입하기도 하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화 구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금융 상품도 보유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문의 역할은 주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정책적 판단이라든가 또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정부 지출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부문의 자금 흐름을 그렇게 파악해 보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주로 자금 순환에 초점을 맞춰 갖고 보는 거예요. 자금의 순환. 이제 정부의 자금 순환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자, 다음에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금융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금융기관의 경우에 지금 T 계정을 표시해 놨습니다. 자산이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부채 더하기 자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금융기관의 경우는 이제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보시는데 우리가 예금을 했다. 만약에 가계가 예금을 했다면 예금은 가계의 뭐가 되는 거죠? 자산 아니에요. 자산이지만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갚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은행 회계는 일반 회계하고 반대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자산이라고 할 땐 일단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죠. 보유한 현금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시재금이라고 합니다. 시재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다 해가지고 캐시인 볼트 해가지고 시재금이라고 그래요. 또 한은 예수금도 있습니다. 한은 예수금 해가지고 한국은행에다 맡겨놓은 돈이죠. 은행이 지급준비금, 예금이 들어오게 되면 지급준비금을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을 하잖아요. 근데 지급준비금을 전부 다 은행이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지급준비금 중에 일부는 한국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갖다가 한은 예수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은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금도 있겠죠. 다른 은행에다 빌려준 돈이 있단 말이에요. 은행끼리도 자금이 여유가 없을 때는 서로 빌려주고 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은행에 대한 예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산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산이 뭡니까? 대출해준 돈도 자산이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도 자산입니다. 또 이제 주식도 있고요.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행의 자산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금,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등등 양도성 예금 증서 은행이 발행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부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와 함께 맨 아래 자본금도 있죠. 그래서 은행이 하는 일은 주로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예금을 수취해야 돼요. 예금을 수취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이걸 기업 부문에 대출하고 대출해가지고 대출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금 이자 주고 나머지를 갖다가 예대 마진이라고 해서 은행이 갖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축과 투자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금융기관의 역할입니다. 자, 금융기관의 역할은 그래서 항상 이거예요. 자산을 얼마를 보유할 것이고 부채하고 자본을 갖다 얼마를 보유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이걸 갖다가 따질 때는 항상 고려될 게 있죠.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투자하는 경우에도 뭘 고려하죠? 안전성과 수익성과 유동성을 고려하죠.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하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자산 부채 규모하고 구성 비율을 갖다 결정합니다. 금융기관입니다. 은행. 자, 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은 자금의 순환과 관련해 가지고는 큰 틀에서 봤고, 그다음에 각각의 주체별로 가계, 기업, 정부 해가지고 주체별로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보실 내용은 자금 순환표와 이 나와 있죠. 자금 순환표 그리고 국민 대차 대조표 갖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가 그 자금 순환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금 순환표 해가지고 flow of fund account라고 그래요. 자, 흐름이에요. 흐름. 자금의 흐름, flow입니다. 자금의 흐름. 자, flow죠. 그래서 flow of fund account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금 순환표라고 할 때는 경제의 각 부문이 이것도 역시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경제의 각 부문이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한 금융거래의 규모, 경제의 각 부문이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한 금융거래의 규모와 부문 간의 상호관계 내지는 실물 활동과의 연관성을 기록한 것이 바로 자금순환표다. 그 한국은행이 자금순환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제시한 정의입니다. 경제의 각 부문이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한 금융거래의 규모, 부문 간 상호관계
그리고 실물 활동과의 연관성을 기록한 것이 바로 자금순환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순환표라고 할 땐 기본적으로 자,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금순환표의 구성. 자,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금융거래표, 두 번째는 금융자산 부채 잔액표가 있습니다. 금융자산 부채 잔액표.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금융거래표와 금융자산 부채 잔액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기타 이거 말고도 거래외 증감표가 있습니다. 자금순환표라고 할 때 핵심적인 것은 금융거래표와 금융자산 부채 잔액표가 있다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금융거래표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금융거래표 해가지고 모든 금융거래를 갖다가 기록한 것이 금융거래표인데 금융거래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자금의 산업적 유통, 산업적 유통을 갖다 기록한 것이 자본계정입니다. 자본계정이고 자금의 금융적 유통을 갖다 기록한 것이 금융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표는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자본계정은 자본입니다. 자금의 산업적 유통을 기록하고 금융계정은 금융적 유통을 기록한다는 거. 금융거래표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또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국민소득 순환 모형에서 봤던 내용인데 국민소득 순환 모형에서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인데 NX를 갖다가 수출 빼기 수입이라고 해서 앞에서는 X-Q로 표시했었죠. 그 관계입니다. 거기서 봤던 관계인데 이제 그로부터 해가지고 I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했던 식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순환 모형으로부터 실물 부문의 민간저축, 우리가 민간저축을 뭐라고 했죠? 민간저축을 S 서브 P라고 그랬죠. 프라이빗 해가지고 S 서브 P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민간저축이 투자를 초과하는 부분이에요. 민간저축이 투자를 초과하는 부분이니까 SP-I가 되겠죠. 이거하고 정부저축이 있습니다. 정부저축은 뭐라고 표시했죠? SG라고 했죠. S 서브 가버먼트. 자, SG는 뭐예요? 당연히 T 빼기 G가 되는 거죠. 조세 빼기 정부 구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민간저축이 투자를 초과하는 부분 SP-I하고 정부저축 T-G의 합이 이게 바로 경상수지 흑자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관계식은 봤던 겁니다. 봤던 건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고 이걸 가지고 또 거래표를 통해서 관계를 갖다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금융거래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만듭니다. 한국은행에서 만드는데 여기 이제 왼쪽에 합계가 나와 있고요. 가로축에다가는 이제 국내인데 국내에서도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금융법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반정부 금융법인 해가지고 이거 구분해서 표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국외 부분이 또 있죠. 국내하고 국외 부분 구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계정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적 유통을 갖다 기록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아래 금융계정이 있어가지고 자금의 금융적 유통을 갖다가 기록한 건데 이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거 보시게 되면 자본계정에는 뭐예요? 저축하고 투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저축과 투자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물론 저축과 투자라고 할 때는 민간 저축과 그 다음에 정부 저축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다 포함해가지고 저축 투자 얘기하는 것이고 그 차액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다가 자본계정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금융계정에서는 자금의 금융적 유통이니까 여기 기록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그 통화와 예금이라든가 또 보험 및 연금, 채권, 대출금,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또 한 가지가 순금융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갖다가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거래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거 눈여겨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봤던 그 관계식입니다. SP-I 더하기 T-G가 순수출 NX하고 똑같다는 거.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이 그래도 책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금융거래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에서 이제 크게만 보시면 되겠고 크게만 보시는 거고 그 세부적인 관계식은 매우 중요하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외 부문의 경상수지, 자, 경상수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x-q입니다. 경상수지 해가지고 x-q인데, 그러면 국외 부문의 경상수지 적자는 국외 부문의 보유 자산 매도라든가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자, 적자가 났으면 적자를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메꾼다는 말, 이제 용어로 얘기하면 보전한다고 합니다. 메꾼다는 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메꾼다고 하지만 보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경상수지에 적자가 발생했다. 자,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요. 그럼 적자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외 부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죠. 외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매도하는 겁니다. 팔아가지고 이제 적자를 갖다 메꾸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때 국외 부문에 보유 자산을 매도한다고 했는데, 자, 델타로 표시했죠. 델타 해가지고 에셋인데 falling입니다. falling asset이에요. 그래서 falling asset을 갖다 매도하는 거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팔았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부채를 발행해 가지고 론입니다. 론인데 falling 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0보다 큰 거죠. 발행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외 부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국외 부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도하거나 또는 부채를 발행해 가지고 해외 부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걸 보전한다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국외 부문의 순해외 자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했죠. 국외 부문의 순해외 자산은 감소한 것이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순해외 자산은 어떻게 된 거죠? NFA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관계. 이렇게 해갖고 자, 델타 NFA. 자, 증가분 감소분이 있잖아요. 증가분 감소분을 갖다가 앞에다가 델타를 갖다 붙여서 표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관계까지 봤으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자, 국가 간 자산 및 부채의 변화가 다 포함된 관계로 정리해 본다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SP-I 얘기했었죠. 민간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T-G입니다. 정부저축이죠. 정부저축인데 이것이 X-Q하고 같다는 거 얘기했었죠. 이거 Q입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G가 아니라 이거는 자,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Q, NX예요. NX인데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 아니에요 이게.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 거니까 이 적자를 갖다 메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 보유자산을 매도한다고 그랬죠. 매도하고 그 다음에 또는 부채를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결국 자, 델타 NFA와 크기가 같다는 거. 이 관계를 갖다가 꼭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순해외 자산, Net Foreign Asset이라고 하는 겁니다. Net Foreign Asset 해가지고 NFA라고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보시게 될 여러 가지 금융공기업 시험 아니면 뭐 공인회계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시험에서 이거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냅니다. 저도 여러 번 내봤지만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S-I 더하기 T-G 이퀄 X-Q 이퀄 델타 AF 빼기 델타 LF 관계. 그래서 요거 크기가 항상 항등식이에요. 요거는 항등식. 크기는 델타 NFA와 같다는 거. 요 관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표 갖다 제시해 놨는데 여기서 표 갖다 제시해 가지고 이제 뭐 국외 부문에 자, 부채를 갖다 발행했다. 110만큼. 여기 좀 화살표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자, 국외 부문에 여기 국외죠. 국외고 자금의 원천입니다. 국외 부문의 자금의 원천이 뭐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채를 갖다 발행한다. 110만큼인데 이 110만큼의 부채가 어떻게 나온 거냐? 하나는 자, 자산을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13만큼 자산을 매입하고 또 근데 경상수지의 적자 대금이 자, 순금융투자에서 마이너스 123이죠. 이 관계 정리하게 되면 결국 자, 국외 부문의 부채 발행이 110만큼 성립된다는 걸 갖다가 자,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나왔던 그 개념을 갖다가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인데 자, 화살표가 좀 빗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책에 보시면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책에 있는 거 통해 가지고 이 관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더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이제 금융자산 부채 잔액표가 있습니다. 자, 자금 순환표 첫 번째
금융거래표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금융자산, 자산, 부채, 잔액이에요. 이거 무슨 통계일까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자, 플로우입니까? 스탁입니까? 자산, 부채, 저더거냐 잔액이에요. 남아있는 잔액. 당연히 뭐요? 스탁 개념이죠, 이거는. 자, 금융자산, 부채, 잔액표는 저량 통계입니다. 저량 통계로서 경제 부문별로 부의 측정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금융자산, 부채, 잔액표라고 하는 거. 간략하게만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량 통계라고 하는 거 하나 주의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외 증감표가 있습니다. 거래 이외 요인이 있죠. 거래 외 증감표. 그래서 자, 환율 변동이라든가 기타. 자, 환율 변동은 거래 요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율 변동이나 이런 것들처럼 거래 이외의 요인, 거래 이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금융 자산이나 부채의 잔액 변동이에요. 이걸 기록하는 표가 바로 거래외 증감표입니다. 거래외입니다. 거래 이외의 요인이에요. 거래 이외의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금융 자산 및 부채 잔액의 변동을 기록하는 표인데, 이거는 변동이에요. 변동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라고 할 땐 당연히 뭐요? 기간을 중심으로 파악하죠. 기간을 중심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표다? 자, 플로우표입니다. 유량이에요. 자, 금융자산 부채 잔액표 자체는 저량이지만 그 변동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만큼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변동을 기록하는 거니까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량표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자산 부채 잔액표는 저량 통계다. 반면에 거래 외 증감표는 유량 통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구분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국민 대차 대조표입니다. 대차 대조표, 우리가 재무제표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재무제표인데 이제 과거에는 대차 대조표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IFRS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 있죠.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국민 대차 대조표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자, 대차 대조표 똑같은 거예요. 대차 대조표니까는 결국 뭐예요? 자산 이퀄 부채 더하기 자본이에요. 가지고 이제 국민이니까 나라 경제 전체에서 자, 국가 내 각 경제 부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 부채 그리고 비금융 자산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기록한 통계가 바로 국민 대차 대조표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것도 무슨 개념일까요? 스탁 개념일까요? 플로우 개념일까요? 당연히 이것도 자, 자산, 부채, 비금융 자산입니다. 당연히 스탁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것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 정리해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요거 하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5대 국민계정 통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국민계정이라고 하는 게 국민소득을 구하기 위한 앞에 되겠죠. 내셔널 어카운트. 그 내셔널 어카운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민소득을 계산하는 건데 이와 관련된 5가지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갖다가 5대 국민계정 통계라고 하는데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억지로 외울 게 아니죠. 여러 번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5대 국민계정 통계. 첫 번째가 바로 산업연관표입니다. 산업연관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들 간의 투입과 산출 관계를 갖다 정리한 거예요. 투입과 산출 관계. 그 산업연관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산업연관 분석을 처음 시도한 학자가 와실리 레온티에프입니다. 레온티에프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레온티에프 함수가 있잖아요.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그니 그래프로 그리면 무차별 곡선이나 아니면 그 생산함수니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등량선처럼 나타나는데 L자형의 무차별 곡선 아시죠? 그 레온티에프가 만든 레온티에프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레온티에프가 바로 산업연관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바가 있고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지금 나라마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산업연관표입니다. 두 번째가 자, 산업연관표에 기초해서 만들어지는 게 국민소득 통계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죠, 물론. 근데 이것만 중요하냐?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자금 순환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봤지만 국제 수지표가 있고요. 자, 국민 대차 대조표 해가지고 이 5가지를 갖다가 5대 국민 계정 통계라고 합니다. 5대 국민 계정 통계 다시 한번 뭐예요? 산업연관표, 국민소득 통계, 자금 순환표, 국제 수지를 기록한 국제 수지표, 거기다가 국민 대차 대조표 해가지고 5대 국민 계정 통계라고 합니다. 자, 지금 국민 대차 대조표 해가지고 제시해 놓은 건데 참 그림이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 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내 경제, 해외 구분해 놨습니다. 가지고 이제 여긴 자 2015년 말을 중심으로 해놓고 뭐요? 2015년 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중 증감이 반영된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반영된 것이 2016년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자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거기다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들어갑니다. 가지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하면은 A 더하기 B 해가지고 나오는 자 비금융자산과 순금융자산 더한 게 바로 순자산이에요. 가지고 이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걸 기록한 겁니다. 여러 가지 경제 부문별로 한 경제 내에서 경제활동 부문별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국민 대차 대조표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 맨 아래에 나와 있는 2016년 말, 그러니까 2015년 말에다가 연중 증감이 반영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2016년 말에 걸 갖다가 이제 특징을 제시해 놨는데 여기서도 몇 가지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국민 순자산의 대부분은 뭐냐? 비금융자산이에요. 자, 국민 순자산의 대부분이 비금융자산, 부동산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과 같은 이런 자산이 당연히 금융자산보다는 뭐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전체 순자산의 86.4%를 차지할 정도로 비금융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비금융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순금융자산인데, 자, 순금융자산은 다 뭐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도 마이너스고. 그래서 순금융자산 해가지고 이제 금액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지금 뭐 336.6조 원 나오는데 자산이 부채에 비해서 많은 상황이다 해가지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본 거예요. 두 개 가지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가지고 본 겁니다. 해갖고 이제 여기 바로 요 차이 가지고 비교한 건데 여기 지금 요 내용이 아닌데 지금 뭐가 이것도 역시 화살표가 좀 잘못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요겁니다. 국내 경제 전체예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국내 경제 전체고 오른쪽이 해외고 그래갖고 국내 경제 전체에서 봤을 때 요걸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순금융자산이 얼마? 336.6 이렇게 나와 있죠. 가지고 이제 자산이 부채에 비해서 많은 상황이다 하는 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 부문별로 볼 때 경제 부문이 지금 여기서 4개 구분해 놨죠. 4개 구분해 놨는데 경제 부문별로 볼 때는 뭐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전체 국민 순자산의 57.6%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57.6%를 차지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얘기 하나 좀 봐주시고 여기 전체 순자산입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에서 봤을 때 이것이 57.6%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순자산의 증가가 있을 때 순자산의 증가는 거래 요인에 의한 증가보다는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거래 요인의 증가에 의한 것보다는 자산 가격 변동과 또 거래 외 요인에 의한 증가가 더 많다는 거죠. 자, 거래 요인보다는 거래 외 요인 그리고 자산 가격 변동에 기인한 바가 더 크다는 겁니다.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관심 있게 체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디테일한 것이고 약간 또 실무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 내용 몰라도 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론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아무래도 현실 경제를 갖다 좀 알고 지나가야죠. 거시경제에 대한 현실 상황을 좀 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1장에서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국민계정 통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나와 있죠. 자, 이와 관련된 계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계정해가지고 자, 생산소득 계정. 자, 우리가 생산과 관련된 게 산업연관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게 산업연관표. 여러 가지고 투입 산출 관계입니다. 투입 산출 관계. 그래서 우리가 IO 테이블이라고 해서 투입 산출표라고 하잖아요. 그 투입 산출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보다 전문화돼 가지고 나온 게 산업연관표예요. 자, 생산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투입물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생산물 만들어진 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또 다시 투입물로 들어가기도 하고 소비자에 의해서 소비가 되기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관계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만든 겁니다. 생산 계정 관련된 것이고, 자, 국민소득 통계와 당연히 소득 계정 관련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자본 계정. 그 자본 계정은 금융 계정과 연계가 돼가지고 자본 계정이 나오는데 자본 계정은 또 생산 계정에도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지고 두 가지 자본 계정과 금융 계정. 아까서 봤었죠. 이게 두 가지. 자금순환표입니다. 자금순환표가 바로 이 두 가지 구성되어 있는 게 그거죠. 자금순환표,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거래죠. 자, 국외. 한국은행의 공식 용어예요. 이게 국외라는 표현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해외 뭐 이런 말 쓰지 마시고 국내에서 표준화된 용어 해가지고 국외라는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벌써 좀 뭔가 좀 변화된 걸 금방 알아서 그걸 쓴다 하는 것하고 변화돼 그 용어도 바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 용어 쓴다. 이거 벌써 사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최근에 쓰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표준화된 용어 이거 쓰시기 바랍니다. 국외거래 계정. 여기 국제수지표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는 다 플로우 계정입니다. 유량 개념으로 파악하는 계정이에요. 반면에 대차대조표는 국민 대차대조표 해가지고 이거 하나만이 스탁 계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관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국제수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국제수지. 자, 국제수지라고 할 때 수지가 뭐죠? 여러분들은 이간 개념이 없어졌다고 해도 알고 있는 게 있죠. 현금 수지가 뭐예요?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캐시플로우. 이미 금융 쪽에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국제수지, 현금 수지. 그래서 우리가 투자했을 때 들어오는 현금과 나가는 돈 이거죠. 차액이에요. 차액.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금 수지가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얘기하는 게 차액으로 파악하니까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수지라고 할 때는 들어온 외화. 자, 들어온 외화의 수입이에요. 하고 나간 외화 간의 차액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외화와 나간 외화 간의 차액을 국제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한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자, 플로우 개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한 해외 부문. 여전히 한국은행 거 옮겨다 놨을 때는 국외라고 쓰면서 또 본문에서는 아직도 해외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자꾸 용어를 갖다가 일관성 없게 쓰면 공부하는 사람이 헷갈리게 되겠죠.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상관없지만 만약에 책만 사가지고 읽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부담을 줄 겁니다. 해외는 목미, 국외는 또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국외입니다. 자, 국외 부문. 옛날에 해외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래서 해외 또는 국외 부문과의 경제적 거래입니다. 이 거래를 갖다가 이제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화폐 단위가 뭐예요? 달러로 표시하죠, 보통은. 달러로 표시해가지고 나타낸 것이 국제수지다. 수입과 외화 수입이에요. 외화 수입과 지출의 차액입니다. 차액을 갖다가 국제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국제수지가 흑자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국제수지가 적자다 그러면 나간 게 더 많은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국제수지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외국과의 상품 거래 및 서비스 거래.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 거래는 또 둘 합치죠, 나중에. 상품과 서비스 거래. 그래서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게 상품 수지, 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게 서비스 수지가 있습니다. 서비스 수지. 자본 거래가 포함되죠, 당연히. 자, 국제 간의 증여도 포함됩니다. 증여라는 게 뭐죠? 무상 원조 이런 것들 있죠. 그런데 지진 피해가 심한 나라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근데 뭐 100만 달러 지원했다 이런 것들 반대급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전 거래입니다.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이전 거래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크게 국제수지를 갖다 구성하는 항목에 경상계정하고 자본금융계정으로 구분합니다. 경상계정과 자본금융계정. 그 어카운트예요. 자, 회계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회계적 방법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 경우 수입을 가져오는 거래는 어디? 대변. 지급이 발생하는 거래는 어디예요? 차변입니다. 자, 수입은 대변. 지급이 발생하는 거래는 차변에 표시해가지고 국제수지표를 만드는 겁니다.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 자,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경상계정을 구성하는 게 네 가지입니다. 원래 그 경상계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의 차이를 경상수지라고 하는데 경상수지에도 네 가지가 포함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상품수지입니다. 자, 무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자, 옛날에 무역수지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품수지라고 그래요. 지금은 안 쓰는 말입니다. 자, 무역수지라는 말은 참고로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자, 수입과 지출의 차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역수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품수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역 외 수지가 있는데 자, 무역 말고 상품 무역 말고 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 뭐 해운회사가 외국 화물을 갖다가 실어다 주고 돈을 벌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서비스 수지가 있습니다. 이걸 옛날에는 무역 외 수지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원 소득 수지가 포함됩니다. 이 본원 소득 수지도 과거에는 투자 수익 수지니 뭐 이런 말 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뭐요? 본원 소득 수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 소득, 이전이에요. 이전. 좀 전에 얘기했었죠. 반대급부 없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이전 거래입니다. 그래서 무상 원조예요. 무상 원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전 소득 수지에 포함되는 겁니다. 부의 이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자, 경상 수지를 갖다 구성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다. 경상 수지, 상품 수지 더하기 서비스 수지 더하기 본원 소득 수지 더하기 이전 소득 수지 해가지고 경상 수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 계정은 네 가지로 구성된다. 다음엔 자본금융계정이 있는데 여기도 두 가지죠. 자본하고 금융계정입니다.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그래서 자본계정의 경우 과거에는 기타 자본수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안 쓰는 말이니까 이해를 위해서만 봐주세요. 다음에 금융계정이 있는데 금융계정은 투자수지 및 준비자산이라고 해서 불렀던 겁니다. 역시 지금은 금융계정. 금융수지예요. 자본수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상계정과 자본금융계정. 경상계정의 네 가지, 자본금융계정에 두 가지가 포함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준비자산이 나와요. 국제수지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준비자산입니다. 리저브 에셋이라고 합니다. 리저브 에셋. 자, 준비자산에 다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준비자산에 포함되는 다섯 가지. 자, 첫 번째 이게 바로 뭐냐? 내용은 네 가지죠. 내용은 주로 네 가지인데 통화당국이 보유한 대외 준비자산이에요. 통화당국,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 용어 통화당국 하면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 준비자산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준비자산란입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들어가느냐? 화폐용 금이 들어가요. 화폐용 금이에요. 금반지 이런 거 아닙니다. 화폐용 금. 되게 골드바 있잖아요. 골드바. 공인받은 골드바 이런 것들. 다음에 두 번째는 IMF 특별인출권이 있습니다. SDR,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라고 해서 그 IMF 회원국들이 출자한 범위 내에서 특별히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출자한 출자금 중에서 특별히 인출해가지고 쓸 수 있는 권리. SDR이라고 해서 그걸 만든 겁니다. SDR. 그래서 이제 원래 근데 뭐 외환위기가 심하게 겪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 SDR을 갖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특별인출권이라고 해서 이걸 과거에는 IMF가 만든 겁니다. IMF가 만든 거예요. 국제통화기금이. 그래서 갖다가 뭐 과거에는 별명으로 제3의 화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3의 국제통화. 제1의 통화는 뭐예요? 금, 화폐용 금. 제2의 국제통화는 기축통화가 있죠. 기축통화. 달러와 또 유로화 이런 것들처럼
기축통화가 바로 제2의 국제통화고 세 번째가 특별인출권입니다. 그래서 IMF가 발행하면서 가치를 갖다 안정시키기 위해서 환율을 갖다 금과 연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1SDR, 1SDR은 금 16온스다 해가지고 이렇게 연계시켜 놓은 건데 이것도 결국 준비자산에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외환위기를 겪는 경우 외환위기를 갖다 겪을 때 뭐요? IMF로부터 인출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준비자산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MF 리저브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IMF 리저브 포지션.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외화자산이 있죠. 자, 외국 화폐라든가 또 외화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넓게 준비자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준비자산이 여유 있게 있어야 여러 가지 외국의 뭐 통상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자산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국제수지표 같은 경우에도 차변 대변이 있다고 그랬죠. 차변 대변. 그 당연히 복식부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 및 누락이 나오게 돼요. 왜냐면 국제거래는 여러 가지 환율도 얽히고 온갖 다 얽혀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오차와 누락이 있습니다. 오차와 누락. 그래서 우리가 오차 및 누락이라고 하는 것도 국제수지표 상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 및 누락이라고 하는 게 경상계정과 자본금융계정의 차이하고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오차 및 누락. 그래서 국제수지표를 작성할 때도 복식부기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걸 확인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국제수지표입니다. 경상계정, 상품 수비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소득 수지, 이전소득 수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융계정에서는 뭐예요? 자본금융계정은 자본계정하고 금융계정 둘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오차 및 누락이 있어요. 이렇게 오차 및 누락.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차 및 누락은 국제수지와 크기는 같은데 부호는 반대가 된다는 거죠. 크기는 같은데 부호는 반대가 된다. 이렇게 해갖고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변이 있고, 차변은 수입이나 순자산 증가 얘기하는 거죠. 대변은 수출이나 순자산 감소.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걸 통해서 경상수지, 자본수지, 또 금융계정 순자산 증가액 해서 따지고요. 그래서 오차 및 누락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각각의 항목을 구성하는 게 뭐냐 하는 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좀 책에 좀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품 수지에 뭐가 포함되고, 상품 수지에 구체적으로 서비스 수지에는 뭐가 포함되고, 본원 소득 수지라든가 이전 소득 수지에는 뭐가 포함되는가 하는 거 있죠. 이거 잘 매칭해 갖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 책에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수지 항목에 뭐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금융계정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 파생금융 상품, 기타 투자에다가 또 뭐요? 준비자산. 좀 전에 준비자산 해가지고 화폐용 금하고 SDR, IMF 리저브 네 가지 얘기했었죠. 세 가지. 이게 다 준비자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가지고 구성 내용을 잘 봐주시고 관계를 파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국제수지 균형과 관련해 가지고 보시게 됐습니다. 국제수지 균형. 가장 단순하게 본다면 뭐죠? 수출과 수입이 같은 거죠. 만약에 상품 거래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수출과 수입이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거래가 포함되기 때문에, 따라서 국제수지 균형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자율적 또는 독자적 거래가 있습니다. 자율적 또는 독자적 거래가 있고,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원래. 그래서 자율적 또는 독자적 거래라고 할 때는 국가 간 경제적 요인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예요. 경제적 요인이에요. 국가 간 경제적 요인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가 자율적 또는 독자적 거래인데, 경상계정에 포함되는 것은 다 여기 들어갑니다. 경상계정에 기록되는 상품 및 서비스 수지하고, 그 다음에 본원 소득 수지하고 이전 소득 수지 있죠. 다 여기 기록되는 거예요. 자율적 또는 독자적 거래. 그래서 경상계정에 기록되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그 다음에 소득 수지가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본금융계정 중에서는 자본금융계정에 기록되는 것 중에 금융계정의 투자 수지가 있죠. 금융계정의 투자 수지가 바로 자율적 독자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또 보정적 거래가 있죠. 보정한다는 말 아시죠? 보정한다. 보정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식부기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럼 복식부기의 원리가 적용되면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지 않으면 이거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식부기에서 양변의 차변과 대변의 일치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기재되는 거래입니다. 부수적으로 기재되는 거래인데, 그래서 이거 갖다가 준비 자산 증감이 보정적 거래에 해당하는 거예요. 준비 자산 증감. 이게 바로 보정적 거래에 해당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국제수지 균형의 정의, 종합수지입니다. 종합수지 해가지고 경상계정과 자본계정 다 고려한 거예요. 경상계정과 자본금융계정 다 고려해가지고 종합수지 개념이 나와요. 여기서는 이전 소득수지가 제외된 좁은 의미의 경상수지입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가 이 수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수지를 가지고 파악하면 됩니다. 국제수지 균형이라고 할 땐 전체를 다 통합한 종합수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 소득수지가 제외된, 왜냐하면 이전 소득수지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고 반대 방향으로 거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 도와주는 것이고 지진 피해 심한 나라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보냈잖아요. 나간 돈이 반대로 어디로 들어와요?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전 소득수지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전 소득수지가 제외된 좁은 의미의 수지, 경상수지예요. 그래서 경상수지 앞에도 얘기했었죠. 경상수지 가장 간단하게 본 경상수지가 뭐였어요? X-Q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엔 이것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또 더할 게 있습니다. 뭘 더하느냐? 금융계정을 더해야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흔히 국제수지 균형이라고 했을 때 종합수지 개념에서 볼 때 이런 겁니다. 자, 이 관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의 약자예요.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의 약자 해가지고 이게 뭐냐? 국제수지입니다. 국제수지 또는 수지균형이라고도 불러요. 이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니까 BP라고 하는 약자 쓰면서도 요거 갖다가 국제수지라고도 쓰면서 수지균형이라고도 씁니다. 자, BP는 뭐예요? 경상수지에 해당하는 게 X-Q 순수출 아닙니까? 순수출에다가 또 한 가지 더 할 게 뭐예요? 금융계정에서 순자본유입이 있죠. 순자본유입. 자, 우리가 수출하면은 상품은 나가지만 외화가 들어옵니다. 자, 수출을 갖다 하게 되면 외화가 들어와요. 외화가 들어옵니다. 수입하면 외화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순자본유입. 이거 말고 들어온 거. 이거 말고 들어온 걸 더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이것도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순자본유입이 있다 그럼 당연히 국제수지는 종합수지에서 봤을 때 국제수지는 크게 흑자를 보이는 거죠. 플러스를. 자, 이 관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전 소득수지가 제외된 좁은 의미의 경상수지. 자, 순수출과 금융계정의 합의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여기서 국제수지 균형을 얘기를 할 때 균형만 있는 게 아니죠. 흑자도 있고 적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가 0이다 그럼 국제수지가 균형입니다. 만약에 0보다 크면 뭐라고 그래요? 흑자라고 하는 거죠. 0보다 작으면 국제수지 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0보다 작을 때 적자, 0보다 클 때 흑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경제란 무엇이냐? 자, 국가 경제가 어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여러 부문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5가지 국민계정 가지고 정리해 본 것이고 그 표로 만든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론 모형에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이론적 관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통계라든가 실무에 적용할 때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지나가셔야 거시경제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주차 1교시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1 파트 1의 2장 나오는데 파트 1의 2장 앞부분은 뒤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출석 과제 제출하시고요. 과제를 타이핑해서 올리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제가 그 지난 학기에도 느꼈던 게 있고 한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그 지적지를 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 제가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공지사항으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될 몇 가지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룰을 갖다가 알려드리고 미리 알려드려야죠. 그래야 이제 한 학기 동안 연습도 하면서 실수 안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공지사항에다가 나중에 또 올릴 테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제물 낸 거 제가 한번 검토한 다음에 또 지적질이 필요한 것들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해야 돼요. 대학 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